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6월 18일 수요일 저희 바로 파이널샷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양대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하락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요. 이내 다시 한번 회복 탄력성을 자랑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각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코스닥에 비해서 이 코스피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합니다. 코스닥은 장중 살짝 음전을 할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다시 3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또 기관도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환율도 1,370원, 약간의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할지 바로 저희 A컷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어떤 이슈로 할지 한 3가지 정도 안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 이슈가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이런 격화된 싸움 속에서 개입을 할지 말지 약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유가 다시 한번 출렁였고요. 또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밤사이에 0.5%에서 0.9%가량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온 사진이냐? 자, 이 G7 밤사이 정상회의 캐나다에서 열렸었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장을 선언을 합니다. 이 조기 퇴장을 하고 다시 한번 미국 뉴욕 워싱턴, 자, 이 워싱턴으로 향하는 그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기자들과의 에어포스원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들을 남겼는데요. 휴전보다 지금 훨씬 더 큰 사안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사안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 조기 퇴장에 대해서 아마도 이 둘 사이의 휴전 문제 때문에 먼저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추측을 했지만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타임라인부터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현지 시간으로 6월 10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는요, 정확하게 6월 13일 오전 7시 반경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지도부를 겨냥한 공습을 개시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둘 사이에 이 화약고에 불이 붙게 됩니다. 자,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영이 되지가 않았고요. 현지 시각 13일 뉴욕 증시부터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 후반대까지 빠지게 됐고요. 자, 현재 지금 이렇게 제가 나열해 놓은 날짜는 이란 현지 시간 기준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6월 13일 이 이스라엘이 핵과 미사일 거점을 좀 집중적으로 타격을 합니다.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포화를 퍼붓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마찬가지로 좀 보복 공격을 개시를 했습니다만 딱히 이스라엘이 입힌 타격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 전황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좀 압도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관측이 됐고요. 자, 이어서 6월 14일, 자, 이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이 별표를 쳐보고 싶은데, 자, 군사시설은 물론이고요. 에너지 인프라에까지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 정확히는 이란의 최대 천연가스존을 이 드론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 중동 분쟁 참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같은 중동 국가의 유전, 천연가스 시설, 이런 에너지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군사시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생활 반경에만 이렇게 접속이 된 그런 문제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유시설을 타격을 해버리면요. 이게 단순 중동 분쟁을 넘어서서 이 유가 출렁임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이 서방 국가들에게서도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WTI가 이날 3%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란의 고위장성까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악화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는 이제 주말이어서 휴장을 한 상태였고요. 이어서 6월 15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이란이 제3국을 통해서 미국과 중재를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보도록 하시겠고요. 또 6월 16일 자 이스라엘이요 테헤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 이란도 마찬가지로 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했었지만 뭐 그렇게까지 타격이 그렇게 들어가진 않았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6월 17일 자,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시설 폭격을 지속했습니다. 밤사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편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게요. 미군이 그동안은 여기에 더 이상 뭐 손을 대지 않겠다, 선을 그었는데 입장을 선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자, 이란의 영공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사살할 수도 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사살할 수도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런 식으로 트윗을 3개 가까이를 남겼는데요. 이 간밤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개장하기 전에 남긴 트윗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I have not reached out to Iran for peace talks in any way.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절대 이란과 평화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 자, fake news, 완전히 거짓된, 날조된 이야기고 그들이 만약에 대화하기를 원했더라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이어서 그들은 조금만 더 일찍 우리에게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면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말을 이어갑니다. Unconditional surrender. 완전히 항복해라. 더 이상의 타협의 여지는 없다. 미국의 인내심은 여기까지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요. 자, 이어서 We now have complete and total control of the skies over Iran. 이란의 영공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했다.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굳이 지금 바로 공격에 나서지는 않겠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X에 시사를 합니다. 자,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회의를 갑작스럽게 주재를 합니다. 이 우리 시각으로요. 오늘 새벽 약 2시경에 약 1시간 반 정도 좀 진행이 됐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3대 지수가 장 초반부터 불안불안하게 하락 출발을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낙폭을 확대한 게 바로 이 국가안보회의 관련 이슈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낙폭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뉴욕 증시 반응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바로 국제유가 흐름까지 만나봐야겠죠. 자, 국제유가 WTI와 그리고 브렌트유 모두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밤사이 그리고 이어서 지난 5거래일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보시다시피 국제유가 그동안 역사적인 바닥권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자마자 신고가를 거의 최근 들어서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WTI가요, 밤사이에 다시 한번 좀 뛰어오르게 되면서 73달러 선까지 올라서게 됐고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76달러 선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아니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유가가 잠깐 진정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거야? 마찬가지로 이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바로 이 전거래일, 전전거래일이죠. 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이란이 화해 제스처를 보낸다 이런 이슈가 나와서 유가가 다시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유가가 다시 내려갔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미군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자마자 유가가 다시 한번 상방 압력 받아가고 있는 흐름 관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증시에서 과연 이런 유가가 상승했을 때 어떤 섹터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우선 방산주 그리고 석유 유가 더해서 해운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방산주 살펴보실까요? 최근 거의 5거래일간 수직 상승을 한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리포트 코멘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어서 이 석유 유가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조한 그런 강한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여줬었죠. 마찬가지로 이런 정유 관련주들
관련주들, 석유 관련주들, 유가가 상승했을 때 수혜에 입는 섹터들 마찬가지로 고공행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추가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야 할까요? 자, 가장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동 사태 주 초반만 하더라도 단기적일 것이다, 이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주요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중동 사태 길어질 거에도 미리 시나리오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선 당연히 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미국까지 참전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당연히 금융시장 변동성이 훨씬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이제 FOMC까지 이제 바로 내일 우리 시각 새벽 3시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과연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금리 동결이 현재 굉장히 주요한 상태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더해서 이런 중동 사태까지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압박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방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이 에너지 가격, 당연히 석유, 유가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였었고요.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에서도 이 중동 골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커플링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차별화, 당연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유가 그리고 방산, 마지막으로 해운주 집중해서 보셔야겠고요. 안전자산, 금과 달러 그리고 미국채까지 함께 이 비중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현재 차익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이 안전할 것 같고요. 이어서 방산, 에너지 그리고 해운까지 비중 확대하시길 바라면서 현금과 유동성 반드시 확보하셔서 이 관련된 리스크들, 관련된 변동성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저희 마켓 A컷 다 같이 해봤는데요. 양시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확인 지금부터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약 후강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3,000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면요.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내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고점은 2,979포인트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상승분 조금 반납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면서 2,967포인트 선은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장중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고요. 고점은 781포인트였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약보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0.29% 상승하면서 7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코스피 손바뀜이 좀 있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 변경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더 강한 상황이고 1,7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 좀 있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은요. 그간 반도체 투톱에서 SK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했죠.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강합니다. 2.5%대 강세.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육만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 파란불 켜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3%대 밀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는 부진하고 2차 전지는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 0.5%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0.5%, 0.6%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HLB 1.5%, 1.3%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는 더즌입니다. 간밤에 미국 상원에서 이
지니어스 법이라고도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이 통과를 했죠. 아직 하원 통과 그리고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만큼 시장은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고요. 오늘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즌 같은 경우 오늘 29%대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이 조금 반납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12%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JP모건에서 이 소버린 AI에 대한 수혜를 네이버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현재는 16%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콜마홀딩스입니다. 오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콜마그룹의 창업주인 윤 회장이 장남인 윤 부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증여했던 주식에 대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자극하면서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תגיד לי כמה לעלות. רגע, אני לא יודעת איך לעשות את זה. טוב, אני מוכרחה להיכנס. לא, אני מוכרחה להיכנס. 사실 뭐 지금의 중동에서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러한 좀 갈등과 분쟁의 역사는 꽤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냉전 시기를 지나온 기간 그리고 최근까지의 탈냉전 이후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이란을 주축으로 한 이런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 국가와의 이러한 갈등과 그리고 어떤 전쟁의 그러한 역사적 흐름은 꽤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요. 최근에 벌어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력 충돌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란의 핵 개발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또 이란은 여러 차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였고요. 또 이러한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서방의 어떤 직접적인 제재나 또는 어떤 그런 방해에 의해서 이란의 핵 개발은 여러 차례 또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최근에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의 정보기관에서는 이스라엘의 핵 무장, 핵 개발이 거의 이제 완료 시점에 다다랐다고 하는 일종의 레드라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그러한 복잡 미묘한 어떤 국제 정치나 국제 관계에 있어서 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어떤 충돌 가능성에 있어서 이란은 일종의 그러한 마지노선 결국은 그 레드라인이라고 했던 핵무기를 개발에 완료하는 그 시점 결국 그 시점이 임박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필두로 이제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표면적이고도 이념적인 또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접근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완성 단계 시점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안감과 그 적극적인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 충돌의 원인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란이 이제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뭐 도심지라든가 이스라엘 시가지 일대에 무차별적인 이란제 미사일들이 발사가 되어 타격을 입혔는데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이란이 그동안은 공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던 미사일들이 신형 미사일들이 이번에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공 미사일 체계라고 했던 뭐 사드 체계라든가 그리고 아이언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이언 빔, 그러니까 아이언 빔이니까 이제 레이저 요격까지 시스템을 갖춘 것인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뭐 하마스라든가 뭐 중동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그러한 미사일 공격들을 많이 받아왔을 때 아이언 돔과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 미사일 요격 체계를 통해서 거의 뭐 90% 이상의 요격률을 달성해 왔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대공망이 좀 허점을 보이고 뚫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최첨단 대공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여러 투발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는 이를 100%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미사일을 이야기를 할 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로켓에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돼요. 그리고 미사일에 탄두를 제거하면 로켓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제 밸러스틱 미슬이라고 하는 탄도 미사일, 그리고 하나는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로 나뉘는데요. 최근에 이 미사일 체계를 한 단계 더 분류를 하기 시작한 게 기존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 하이퍼소닉 미슬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또 하나의 미사일로 대두가 된 거죠.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이 이제는 전쟁에서의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란이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을 때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을 했어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행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면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미슬 디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약자를 그냥 우리가 MD라고 하는데 이 미사일 방어 체계는 또 다층 복합 방어 체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고고도 체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고고도에서 1차 요격 시도를 하고 다음 2차 시도를 중고도에서 그리고 마지막 저고도에서 다층 방어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전 세계적인 이 미사일 요격은 기본적으로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사일을 일단 멀리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고각 발사를 하거든요. 그럼 수직으로 고각 발사를 해서 높은 고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이 미사일을 탐지하게 되고 1단계. 그다음에 이 미사일이 다시 이제 수평 궤도로 이동하면서 이제 활공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추적하고 이제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공 단계를 거쳐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는 낙하 단계가 있는데 결국 이때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다층 방어 체계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인데 하이퍼소닉 미슬이라 하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행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현행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이 하이퍼소닉 미슬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100%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사일은 뭐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또는 어떤 비행기와 같은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게 됐는데 이 미사일을 통해서 뭐 일반적으로 군용 항공기는 소리의 속도를 측정하는 이제 마하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초음속 전투기가 마하 1에서 1.5 정도 속도를 냅니다. 그러면 이 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요격하기 위해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통상 마하 1.5에서 2 정도 속도를 내거든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하는데 최근에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 배치해서 운영 중인 나라들, 뭐 러시아나 미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 특히 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가 좀 앞서 있는데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는 마하 20에서 25까지 속도를 내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마하 5 이상만 넘더라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급기야는 마하 20에서 25까지 속도를 내는 미사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진화된 아이언빔 체계에 있어서 지금의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결국에는 동시다발적인 다량의 그러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는 점과 두 번째, 하이퍼소닉 미슬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어떤 기술적 요격 체계에 있어서는 분명한 어떤 한계점이 또 드러나는 부분인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악연은 100년여 가까운 길고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를 들여다보면 뭐 이스라엘과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또 수니파와 또 시아파와의 또 갈등,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갈등과 그런 복잡한 헤게모니 속에서 중동 지역 전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만 좀 집중해서 보자면 사실은 중동의 이스라엘은 인구 이제 950만에서 한 1000만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주중에 인근 연안에 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주변으로부터 모든 중동 국가들로부터 포위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립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배후에는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는 거죠. 사실은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러한 어떤 중동 지역 내에서의 국토의 그런 지리적 한계나 어떤 제약 그리고 주변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어떤 고립된 상황 속에서 연례적인 군사 훈련조차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 훈련이 어떤 주변 국가들에게는 뭐 마치 준 전시 상황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떤 공격이 임박했거나 공격 징후가 있었을 때 이에 대비하겠다고 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적 전략을 이제 공격 징후나 어떤 전쟁 발발 징후가 있을 때는 선제 타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군사작전 지침인데 국제법상에서도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에서의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선제와 예방이라는 개념인데 이스라엘은 국제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위권에 있어서 선제와 예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란의 뭐 핵 개발의 어떤 완성 단계에 임박했을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시나리오 그 상황을 가정해 놓고 있었는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 순간 결국은 핵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냉전 시절에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하는 그 대량 응징 보복 또는 이제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핵 보복을 받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서의 이른바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이 핵전쟁의 시작이 결국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인류의 수많은 역사 속에 있어 왔었던 수많은 전쟁 속에 그 핵 전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핵 전쟁은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국제적인 기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서방의 국제 사회에서도 이란의 핵 무장에 대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대적을 하기 위한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란이 어떤 시아파의 중동 국가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란은 핵무장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중동 지역 내에서의 뭐 이슬람 그 시아파 종주국으로서의 입지와 권위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그 결속과 연대 뭐 이런 것들 더 강화하기 위한 측면인데 사실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단순히 뭐 상호 간의 보복 공습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뭐 미국도 지금 개입을 하려고 하고요.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고 아마 미국은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이미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이란을 필두로 다른 중동 지역 내에 반 이스라엘 국가들 결국 중동 국가들은 어떠한 형태든 무력에 대한 그러한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양측의 어떤 보복 공습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칠 게 아니라 결국은 크고 작은 그러한 전투와 국지전 형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지전이 확전되면 전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중동 전후는 좀 심상치 않다. 사실상 전쟁은 없어야 할 것이고 전쟁으로 더 치닫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이러한 부분을 톤다운할 필요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전쟁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주에 대거 복귀하고 있다. 지난해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이탈했던 외국인은 다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순매수하며 외국인 지분율도 대부분 반등했다.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은행법 개정 등 정책 부담에도 KB금융은 7.1%, 하나금융지주는 13.6% 상승했다. 외국인은 단기 리스크보다 밸류에이션 정상화와 환율 효과, CETL 개선에 주목하며 장기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증권주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종목에서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최근 증권주 강세는 기관 자금 유입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가운데 17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취임 14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매우 이른 시점의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지난 9일 첫 통화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도 성숙한 양국 관계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국제통상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 간 공조가 세계에도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정확한 종목 이슈 진단해 보시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네이버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AI 미래기획수석,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나타난 보직인데 네이버가 이 보직에서 배출을 했죠. 실적 전망치 역시 상향 조정되면서 오늘 그야말로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인 하정우 센터장이 AI 수석에 임명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네이버의 거대 언어 모델 LLM인 하이퍼클로바 X를 개발하고 운영을 총괄한 AI 분야의 레알 전문가입니다. 소버린 AI라는 개념, 최근에 주도되고 있는 개념인데 AI 주권을 지킨다라는 개념이죠. 이러한 AI 자체 모델의 주요성을 일찍이 주장해온 인물로도 또 알려져 있고요. AI 100조 원 투자 등 현재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AI 관련 대선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네이버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네이버에 대해 똑똑한 기업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올해 실적 전망치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적용된 커머스 수수료의 인상률을 반영하면서 실적 전망치 높여 잡았는데 매출이 올해 11조 8,526억 원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년 대비 10.4% 증가하게 되는 규모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11.8% 늘어나면서 2조 2천억 원대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홈피드 효과가 지속되고 AI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상향 조정했다고 했고요. 목표가 28만 원까지 끌어올리면서 인터넷 업종 내에서 차선 호주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현재 구간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네이버의 주가 16%대 급등세, 17%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장대 양봉을 그리는 네이버 24만 1,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다른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와 한글과 컴퓨터 10% 넘는 급등세 가져갑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4만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카카오와 폴라리스 AI도 동반 강세인데 카카오 역시 6% 가까운 오름세 시현하면서 54,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을 또 짚고 가겠습니다. 지정학적 변수가 있고 시장에서 대내외 요인으로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반도체 쪽은 하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이러한 주도주의 역할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그 유지의 여부겠죠. 현대차증권과 삼성증권의 리포트에서 좀 답을 찾아보자면 일단 삼성증권과 현대차증권의 이 두 리포트를 비교해 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 소버린 AI가 눈에 skup니다. 앞서 네이버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면서도 강조했던 개념이기도 한데 이 소버린 AI 결국에는 AI 인프라 쪽에 투자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증권에서는 AI 산업, 엔비디아와 HBM 특히나 꺾이지 않는다라고 내다봤고요. AI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의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를 중동과 유럽, 동아시아 등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봤고요. 견고한 수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소버린 AI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파티는 새벽까지 이어진다 하면서 2026년까지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핵심은 내년에 대한 믿음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버린 AI가 시장 자극에 촉매가 되고 있다라고 봤고요. 3분기에는 조금 더 낙관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반도체 쪽은 계속 봐야 한다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움직임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오기는 했는데 대신증권에서 실적 전망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2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주가 조정을 받아가고 있네요. 1%가량 내리면서 23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대 오름세 오늘 포착이 되고 있는데 6만전자 회복 여부가 지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지금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향 퀄테스트, HBM 퀄테스트 통과 여부가 가장 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또 다른 반도체주 안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노펙스가 4%대, DB하이텍 5%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오킨스전자가 눈에 띕니다. 11% 이상 오르면서 6,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상원에서도 IRA 법안 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뉴스이고요. 오늘 관련주 동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제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초안을 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에 대한 세액 공제가 2026년에 60%, 2027년에는 20%로 줄고 2028년에는 폐지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하원에서 나온 내용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이 축소되었고 조기 폐지된다라는 내용이 같았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이렇게 크게 반영이 됐는데요. 썬런이 40%, 솔라이즈 테크놀로지스가 33%대 급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시에도 이런 여파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우려감을 좀 표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세액공제 축소로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봤고요. 7월에 최종안 통과까지 정책 리스크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7월에 최종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에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다만 정책 결과와 무관하게 2026년에 재생에너지 수요는 동반해서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전망은 유지하긴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정책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이긴 한데요. 현재 구간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의 경우에 오늘 3%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2,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내림세 그리고 있습니다. OCI홀딩스도 3%대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HG 현대에너지솔루션도 5% 이상 빠지면서 45,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S윈드와 같은 풍력주들도 동반해서 하락세 감지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CS윈드는 5.7% 내린 46,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섹터 쪽에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올이 공개 매수 소식에 오늘 장중에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비올이 또 사모펀드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기존의 휴젤과 클래시스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된 건데 VIG 파트너스가 비올을 인수하고 잦은 상장 폐지를 추진할 것이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공개 매수가가 주당 12,500원인데 전날 종가 대비 11.6% 높은 할증된 수준이고요. 매수 규모는 1,500억 원대에서 4,680억 원대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매수 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그만큼 미용기기 섹터를 시장에서 핫하게 보고 있고 성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VIG 패터너스 쪽에서는 소액주주들이 프리미엄이 반영된 공개 매수 금액으로 투자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은 소액주주들은 정리 매매와 상장 폐지 이후에도 6개월 동안 매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와 동일한 가격에 매수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VIG 파트너스 측의 입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세도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비올 10%대 급등세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12,370원 지나가고 있고요. 휴젤과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동반 강세 연출되고 있는데 파마리서치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어제 급락 딛고 오늘은 소폭의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용기기 관련주까지 시세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종목 이슈들 그리고 종목별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함께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눈길을 주고 계실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이버 역시 최근 AI 수석을 배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켜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좀 반갑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들을 볼 때도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바닥권에서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시세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라면 네이버 오늘 상승세 나오고 있지만 꾸준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NH투자증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은행주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 지니어스법의 통과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비은행권에 대한 수혜 기대감, 증권주들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지주사와 관련된 자사주와 배당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고 있고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특징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NH투자증권까지 이슈 함께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가에 베팅해 본다면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좀 종가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유비케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병원과 약국에 대한 EMR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국 2만 6천여 개의 병원과 약국에 대한 지금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격 진료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의료 증원과 관련돼서 코로나 때부터 지금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의 법제화를 좀 해제할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정책적인 수혜주로서 지금 현재 종가로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잡혀져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비케어 오늘의 종가 베팅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현재 구간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시장 흐름들 키워드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체크를 해보면은요, 스테이블 코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데요. 그동안 기대감을 계속 모아갔던 만큼 이 통과에 따른 수혜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만큼 앞으로 하원의 통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서명이 남아있지만 시장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만큼 오늘 관련주들 급등 흐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면은요. 오늘 아톤의 상승세 강합니다. 15%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더준도 12%대 강세.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CNS도 강한 흐름이고요. 카카오페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오늘 AI 소프트웨어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을 임명하면서 시장에서는 소버린 AI에 대한 기대감들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AI 100조 시대를 이야기했던 만큼 이 정부의 지능책에 대한 기대감들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급등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대해서 시장은 이 소버린 AI에 따라서 수혜를 입어갈 것이다라고 JP 모건 측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체크해 보면요. 오늘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네이버 17%대 정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체라도 흐름 12%대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밖에 오브젠이라던가 카카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게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이 게임주들의 상승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게임을 성장 동력으로 잡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정부의 정책 기대감,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따른 중국 시장 진출, 또 게임사들이 하반기에 대거 신작을 출시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훈풍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게임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NHN 같은 경우 현재 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NC소프트도 7%대 강합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5%대, 카카오게임즈 4%대, 크래프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이 신작에 대한 출시 이야기가 있는 만큼 오늘 기대감들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박근호 이사와 함께하는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오후장 특징주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앞서 브리핑해드린 네이버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밑에 카카오도 동반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신풍제약과 같은 코로나 관련주도 여전히 관심권에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포착해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골라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6%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백화점 관련주들이 다 좋죠. 일단 유통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긴 한데 신세계는 다른 어떤 뭐 롯데나 현대 외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사실 뭐 백화점주들을 비롯해서 유통주들 이제 뭐 마트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어떤 뭐 주식의 상승세를 이끌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하기엔 좀 약간 모자란 편이 많았었는데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하반기에는 일단 그것과 관련돼서 상반기는 어떤 그 심리적인 모멘텀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좀 실적적인 모멘텀이 받쳐줄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좀 분석인데요. 일단 신세계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백화점주들의 어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현대백화점이었죠. 현대백화점이 상승률이 한 50% 정도 기록을 했고 롯데 쇼핑이 일단 조금 처지는 둘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만 한 44%, 신세계는 좀 많이 처졌어요. 한 30% 정도 수익률이 좀 나와줬는데 네. 일단 올해 하반기에 그 신세계 백화점만의 어떤 좀 특별한 모멘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그 롯데 면세점 쪽에서 그 중국의 이제 따이공 거래를 이제 중단을 했죠. 항상 이제 이제 면세점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따이공들한테 수수료로 주는 게 1년에 한 많으면 4조 원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롯데 면세점은 그 수수료를 끊어내면서 일단은 단기간에 좀 매출은 줄어들더라도 일단 그 수수료를 좀 줄이겠다라는 전략이고 수수료를 이제 그 롯데 쪽에서 못 받으니까 그 따이공들이 이제 신세계나 롯데 쪽으로 좀 많이 왔어요. 아니 신세계나 현대 쪽으로.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매출은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신세계의 가장 큰 면세점의 어떤 그 백화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면세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천공항의 그 임차료가 너무 비쌉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를 내고 있냐면 한 달에 한 300억 정도를 내고 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관광객을 한 명당 면세점을 가든 안 가든 10,000원을 받습니다. 책정을.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명 정도 입출국을 했을 때 300억 정도를 임차료를 내는데 그거를 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에 좀 조정을 해달라고 일단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연기가 됐죠. 그래서 하반기에 다운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다운을 되는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통주들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도 어느 정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지금 현재 유통주들이 우리가 보통 카드를 가서 뭐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혹은 면세점에서 카드를 긁었을 때 총 매출의 한 1.6% 내지는 2.2%까지 수수료를 내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수수료가 적은 게 아니라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영업이익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유통주들도 일단은 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흔히 얘기하는 밸류 체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 있나 할 정도로 기관 쪽, 파란 쪽 기관 수급은 지금 현재 신세계의 주가 흐름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수급 주체고요.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큰 폭의 매도는 다 이제 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버 이슈는 없는 것 같고 기관 쪽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혹은 기관이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받아서 이제 수급이 체인지되는 것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 추세대로 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정고점을 갱신을 했고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롯데쇼핑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앞서서 이제 현대나 롯데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신세계가 하반기 모멘텀으로 어떤 주가 눈높이는 충분히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유통주 대비해서 좀 못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키높이 맞출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에는 업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면서 실적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 골라셨을까요? KG 이니시스 역시나 이쪽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수혜 받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2.7%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KG 이니시스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KG 이니시스 어떤 회사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피지사죠. 일단 카드사와 그 상공인들의 어떤 중간을 연결해주는 피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왜 KG 이니시스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가? 기업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이제 주가적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단언 아닌 단어를 하는데 말씀드리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입니다. 테더나 서클처럼 굉장히 큰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쪽이 아마 가장 좀 근사치에 다다를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 한번 나열해 보면 네이버 페이를 갖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를 갖고 있는 카카오, 그다음에 KG 모빌리언스를 갖고 있는 KG 이니시스, 이게 세 개를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네이버 올라가는 거 보면 하정우, AI 이런 것들이 기사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KG 이니시스는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관계가 있고 지금 어떤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G 이니시스 100% 자체 메타핀 컴퍼니라고 있죠.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 이 기업에서 코인을 아마 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KG 모빌리언스가 이제 결제니까 KG 모빌리언스로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한마디로 이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KG 이니시스가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가장 큰 주가와 어떤 매출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그 회사는 어떤 것으로 돈을 버나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100만 원치 사면 그거 갖고 채권이나 달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를 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들이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들은 이제 고객들이 낸 보험금 갖고 이제 그 돈을 운영을 하죠. 대부분 안정적인 채권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그 돈을 다 전부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채권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회사들이 그리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살수록 굉장히 기업은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핀 컴퍼니는 비상장이긴 하니까 근데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54% 그다음에 KG FNB 상장하려다가 말았죠. 75% 네. 할리스 커피 갖고 있는 쪽이죠. 그다음에 이데일리 67% 이제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3천억이 참 안 되는 쪽은 상당히 좀 저평가다. 과거에 굉장히 좀 수익이 좋았을 때는 영업이익이 1,000단위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약간 영업이익이 하단 쪽으로 좀 내려오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다른 종목군들보다 좀 잠잠하게 조용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시총이나 이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좀 상승률은 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정말 좀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기관이 너무 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올라왔을 때 거의 다 차익 실현을 한 듯한 느낌이고 외국인들은 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왜 팔았는지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종목 중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핀테크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는 회사로 가능한 회사로 KG 이니시스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 한 종목 딱 공략한다면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더존비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더존비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키워드가 맞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AI 그다음에 소상공인 네.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이제 더존비존의 어떤
기업과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ERP와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ERP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사 중에 독보적이고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는 더존 비전이 이제 2020년에 역사적인 고가를 찍었을 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사업을 클라우드 쪽으로 어떤 전환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더존 비전의 그 90% 정도까지 비용을 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더존 비전이 그때 상당히 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아쉬웠던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그 신한은행과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인뱅이라고 표현하는 제4 인뱅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을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더존 비전이 그냥 자체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제주은행의 지금 현재 2대 주주죠. 근데 더존 비전이 왜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 이제 그 유상증자를 그 단독으로 이제 입찰을 해서 받았죠. 570억 정도를. 네. 제주은행이 그 신한은행 계열인데 더존 비전이 이제 사업 관련돼서 신한은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유지를 하는 차원, 그다음에 제주은행이 과거에도 인터넷뱅크 관련돼서 좀 트라이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주은행을 인수라기보다는 이제 주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뭐 원 AI라고 해서 뭐 일단 그 챗 GPT를 붙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매출 채권 팩토링이 가장 좀 이 더존 비전의 영업이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고 큰 성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출 채권 팩토링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 보면 명동 가서 이제 불법은 아니긴 합니다만 좀 굉장히 고리의 어음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고 해서 일단 신한은행이 돈을 대고 더존 비전은 ERP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어떤 재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죠. 더존 비전과 신한은행이 같이 그럼 거기에서 수수료를 이제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 어음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400조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존 비전은 뭐 10%가 안 되는 부분만 갖고 와도 엄청난 어떤 수수료 이익을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면 고점에서도 좀 많이 내려왔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조금 기관 쪽 수급이 개선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그 제4 인터넷 은행 얘기가 시장에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존 비전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뭐 한 박자 좀 늦춰서 하겠다라고 자진해서 이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드리면. 네. 매수 가격 지금 71,000원입니다. 71,000원, 7만 원 사이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한 85,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59,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이 약간 전 고점 넘는 수준일까요? 전 고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전 고점 넘어가도 저는 그래도 살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없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정부에서 AI 그리고 어떤 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돼서 도전 비전이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네. 보시고요. 손절가를 좀 약간 러프하게 그 잡은 이유는 사실 그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해도 되는 기업이 있고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존 비전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매 가격은 조금 약간 낮게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부 지원 모멘텀 그리고 제4 인터넷 뱅크 관련 기대감 다시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 살펴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바이오 스토리 저희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6일부터 개막한 세계 최대 이 제약 바이오 전시회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 바이오 USA 관련 기업 그리고 주요 내용까지 하나하나 한번 사사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바이오 USA 이틀 차가 지나갔고요. 이제 벌써 3일 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19일까지니까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중간 점검 한번 해봐야겠죠.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최대 행사인 바이오 USA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16일부터 개최해서 19일까지 개최됩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행사에 참가해서 어떤 기업 브랜드 홍보와 기술 교류 등 협력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은 이제 이 바이오 USA는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72개국 1,600개 기업과 단체가 부스를 꾸려서 전시에 나서고 있고요. 6만 건 이상의 파트너십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AI와 디지털 헬스, 차세대 바이오 치료제, 사업 개발 등을 주제로 이제 180개 이상의 세션도 진행되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인 80여 개사가 이제 참가하면서 더 많은 시선들이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이 세 번째로 제일 큰 규모라니 굉장히 좀 약간 뿌듯함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80여 개사 정말 많습니다. 이 중에서 굳이 하나의 기업만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어떤 거에 가장 좀 시선이 가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국내 바이오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빼놓을 그렇죠. 수 없는데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이제 바이오 USA에 13년 연속 단독 부스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MO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년 바이오 USA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2023년에는 제5공장의 조기 가동 소식을 조기 가동 계획을 밝혔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CDO 플랫폼인 이 S10시파이를 최초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US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들을 발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13년 연속 참가에는 다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새로운 전략을 좀 들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올해도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USA 가장 세계인들이 집중되는 이곳에서 새로운 전략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먼저 오가노이드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인 삼성 오가노이드를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객사의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단계부터 협업을 시작해가지고 조기 낙인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인데요.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최근 좀 많이 설명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장기를 뜻하는 오간과 유사암을 뜻하는 오이드에 결합된 단어인 오가노이드는 이제 조직 유래 세포 등을 3차원으로 응집해서 배양한 미니 장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이제 동물 실험 방식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85%에 달하는 높은 환자 유사성으로 인해서 후보 물질의 효능과 독성 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이제 장점들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오가노이드 아무래도 좀 약간 아직은 조금 생소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SF 영화에 등장할 법한 이런 명칭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나서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가노이드 굉장히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긴 한데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업 분야 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통한 항암 신약 후보물질 스크리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낮은 환자 유사성, 그다음 비용 부담, 윤리적 문제 등의 단점이 있었던 기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보고 있고요. 이런 동물 실험 모델을 활용한 후보 스크리닝을 대체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FDA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스는 이제 이런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360여 건의 제조 승인을 이미 획득한 바 있을 정도로 우수한 이 GMP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제 고품질의 샘플 처리, 완전 무결한 데이터 관리 등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상당히 이 제약바이오의 오랜 시간 동안의 딜레마이죠. 이런 동물 실험을 좀 대체할 수 있다니 상당히 좀 ESG 경영 측면에서도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나서는 이유 비단 좀 ESG 쪽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만 최근에 이제 지난 4월 달에 미국 FDA가 전임상 시험 단계에서 동물 실험을 축소하고 오가노이드와 같은 이제 대체 기술을 장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기조에 따른 전략으로 풀이되고 삼성바이오로스의 전략 역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은 이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억 달러에서 연평균 22%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2030년에는 33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이제 지난 4월 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DA가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체 방안으로 오가노이드 등을 사용을 장려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산업의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고요. 해당 삼성바이오로시스 같은 경우는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섰다. 사실상 K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거인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거인의 선택을 받은 만큼이나마 이런 관련주들 흐름도 좀 상당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오가노이드나 이 대체 실험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목할 기업은 이제 바이오솔루션이라는 건가 뭐 이름부터 이제 오가노이드인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 두 곳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 평가 솔루션 오디세이라는 제품을 보유 중인데요. 오디세이는 이제 종양, 중추신경계, 장, 피부 오가노이드 제품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항암제 평가 솔루션인 오디세이 ONC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폐암, 담도암 등 총 13개의 암종을 재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세포독성 T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등 총 8개의 종양 미세환경 내 면역 관련 세포를 포함할 수 있어서 다양한 종양 미세 환경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어서 이제 항바이러스제 평가 솔루션인 오디세이 VIR 같은 경우에는 편도 아데노이드 등 정상 오가노이드와 이에 대응하는 미세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바이러스를 결합한 감염병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계속해서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좀 이 기업이 많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에 이어서 또 이 바이오 솔루션, 저도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입니다만 여기 상당히 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가노이드와는 좀 구분되는 이제 인체 조직 모델이라는 것을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의 TG 테스트 가이드라인 등재까지 성공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체 조직 모델이란 아까 오가노이드와는 좀 다르게 이제 세포를 3차원으로 조직 배양한 실험용 인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안전성과 유효성들을 평가하는 데 역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각막 모델인 MCTT HCE와 피부 모델인 케라스킨 등을 메인으로 인체 조직 모델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각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약 제제의 독성 및 유효성 평가, 화장품 등의 안전막 작은 시험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부 질환 연구 또는 이제 피부 독성 실험 등에 사용되고요. 화장품 원료의 효능 평가 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 솔루션의 인체 조직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 OECD TG에 등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OECD TG 등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이제 다수의 국제 검증을 통과해서 재현성, 정확성, 예측성 등의 기준을 만족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해당 모델로 이제 시험했을 경우에는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OECD TG에 등재된 시험법 같은 경우는 OECD 회원국 내에서는 상호 데이터를 인정받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 K제약바이오에서 CDMO 다음에 그런 주자가 될 만한 오가노이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바이오 USA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친구도 좀 이야기가 빠지면 섭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관련된 네. 이슈도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바이오 기업 하면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두 곳을 빼놓을 수 그렇죠. 없는데요. 셀트리온 역시 이제 16년째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40편 규모의 단독 부스를 운영하는 중인데요.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미팅을 통해서 이제 차세대 ADC, 항체 등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목표를
확대를 목표로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고요. 올해 이제 눈여겨볼 포인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CRO, CDO 사업 진출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해 이제 설립한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스를 통해서 글로벌 CDMO 경쟁에 합류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바이오 USA에서는 CDMO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CDO와 CRO 사업 같은 경우에 연내 본격 개시될 예정이며 셀트리온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보유한 직판 법인을 활용해서 이 CDMO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서정진 회장의 목표에 따르면 이제 CDO와 CRO에서 2030년까지 5천억 원, CMO 사업에서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인데요. 이번 바이오 USA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K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할 때 이 CDMO가 빠지면 또 굉장히 섭한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런데요, 제가 SK바이오 사이언스 관련해서 CDMO 이야기를 좀 읽어봤었는데 이 독일의 백신 CDMO 기업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성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기업 IDC 바이오로지카인데요.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뭐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오 USA에서는 IDT 바이오로지카의 기술력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전개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IDT 바이오로지카 같은 경우는 유럽 내 백신 생산에서 오랜 경험을 지닌 기업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를 통해서 백신뿐 아니라 향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으로도 이 CDMO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삼성과 또 SK에 비하면은 좀 후발주자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 롯데그룹도 마찬가지로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뉴스가 제 눈길을 끌었던 게요. 올해는 또 이 신동빈 회장의 장남이죠. 그렇죠. 이 장남이 직접 한번 바이오 USA에 참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이슈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이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전략실장이 참석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롯데그룹이 바이오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으로도 해석되고요. 신 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동아소시오그룹과 사이티바, 셀트리온, 서머피셔, SK팜테코 등 국내외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부스를 투어하면서 인사를 나눈 것으로도 인사를 나눴다고 하고요.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 내 ADC 생산 시설과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의 청사진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아시아의 바이오 기업과 체결한 ADC 계약 사례를 공개하면서 특화된 이 CDMO 역량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SK 관련 이야기 그리고 롯데까지 좀 만나봤는데 아직도 우리 국내 기업 70여 개 이상 가까이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주요 미팅 그리고 관전 포인트 같은 것들 좀 뭉뚱그려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건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좀 따뜻한 소식을 전해졌는데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200여 건의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AI 기반의 신약 개발 연구 구축을 위해서 AI 기업 피닉스랩과 전략적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 성과도 내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은 기존에도 이제 자체 AI 플랫폼 허브를 활용해서 질병 유발 유전자 등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이를 적극 활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협업을 통해서 이제 AI 활용 범위를 넓혀서 업무 전반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동아 소시오그룹의 동아 ST팜, ST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사 공동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각사가 이제 고유의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동아 ST R&D 총괄사장, 그다음 성무재 ST팜 사장, 최경은 ST젠 바이오 사장이 직접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머크와 협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이제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이 이어지면서 바이오 USA 현장에서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소통을 직접적으로 이어가면서 플랫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기업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글로벌 그런 가장 큰 규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 외국계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있고 유명한 곳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제,
화이자는 이제 다중 파이프라인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와 세포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이제 사노피, BMS, 다케다 등은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GLP-1 계열의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최신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바이오텍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임상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바이오 USA가 진행 중인 만큼 또 앞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공개할지는 살펴보는 것도 이번 바이오 USA를 보는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5월 하면 뭐 제약바이오의 달이다 이런 대명사가 있었는데 사실상 지난 5월에서 제약바이오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번을 다시 한번 발판 삼아서 이 제약바이오도 다시 한번 코스닥과 함께 날아올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2대1 바이오 플랫폼 센터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신속하게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배드뱅크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신청형 위주로 운영한 새출발 기금의 실적이 낮았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일괄 매입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등이 설립한 배드뱅크가 일정 기준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소각, 원금 탕감, 이자율 조정 등 채무 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괄 매입 방식이 주요 채무 조정 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외에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창원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보고 가야 할 텐데 강세 흐름 이어졌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미국 상원에서 이제 반도체법 세액 공제를 25%에서 30%로 늘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도 반도체 종목군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태양광 풍력 관련 신재생 관련주들은 오늘도 조금 쉬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소부장들이 좋았는데 오늘도 그 흐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반도체 섹터가 일괄적으로 살아나는 느낌이 좀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 뭐 본격적으로 좀 반도체 섹터는 공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다른 특이사항은 네이버가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는데 역시나 그 하정우 AI 경제 수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배출을 했고 사실은 경제 수석 되기 전에 네이버에서 이미 센터장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력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 개선 전망, 여러 가지 AI 정책의 수혜를 네이버가 가장 크게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고 네. 카카오도 오늘 따라갔지만 네이버만큼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네이버를 비롯한 지금 거대 언어 모델 관련주들, 지금 솔트룩스, 코란테크놀로지,
맘 AI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일제히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AI 관련 종목군들 좀 좋은 흐름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미국 상원에서 또 국제법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흐름 특징은 뭐냐면 네. 정책 관련주 그리고 미국발 호재가 있는 쪽들 위주로 지금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좀 너무 기대감만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제화 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뭐 우려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제화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기대감이 너무 과한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짝 부담스럽게 올랐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이청훈 차장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또 2%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장 후반에 SK하이닉스가 꽤나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장 후반 들어서 콜옵션을 대량 매도했고요. 그걸 개인이 모두 다 담았죠. 장 초반에 일정 부분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이 참 힘이 세긴 셉니다. 이걸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상승하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짓누를 수 있을 만한 특정 변수가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우선은 3,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이후로는 일정 부분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파생상품 시장, 그중에서도 옵션 시장에서의 옵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이 되든 풋이 되든 그리고 외가격에 있는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대타값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 이게 가격이 이론 가격에 붙기 위해서 코스피는 당분간은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오늘도 지금 수급이 딱 말해주는 거죠. 장 후반에 외국인은 콜이 되든 풋이 되든 안 들어오는데 개인은 또 콜, 풋 다 매수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내일도 시장이 장 초반에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거야 거기에 베팅을 했지만 외국인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일 시장은 적어도 시가는 매우 잠잠하게 흘러갈 것이고 장중에 유입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의해서 시장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반도체가 또 한 번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역시나 2% 이상. 이대로라면 삼성전자는 시장의 영향에 힘입어 6만 원 거뜬하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D램과 낸드 가격 여기에서 재고 소진이 이제 정상화된다면 그때는 역시나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1분기에 보였던 이 아쉬운 실적을 2분기 때 모두 만회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반도체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AI도 여전히 지금 힘이 강합니다. 현 정부가 추창하고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산업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이 AI라고 하는 이 테마는 그저 당분간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긴 했지만 당분간은 쉽게 꺾이지 않을 섹터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섹터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AI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볼만한 섹터이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모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동발 불안 같은 것들 변동성이 연출될 수 있겠지만 우리 증시 고유의 재료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큰 흐름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시장 분위기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 2,97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979포인트까지 장중에 고점 높였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2,970선 유지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도 0.5%대 오름세로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781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왔고요. 현재는 780선 조금 아래에서
상승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대형주들의 상승세 흐름에 더 탄력을 받으면서 1%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이 2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1,500억 원 이상 담아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4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코스닥 현물에서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도로 전환되는 모습 포착이 됐네요. 74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 확인되면서 기관이 457억 원의 매수 우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마감 여전히 예상되고 있고요. 2%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세, LG엔솔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동반 파란불 켜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6월 18일 우리 시장 마감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 장 초반 들어서는 하락 출발했지만요. 장 중반 들어서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준 그런 시장이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간의 장중 오후장 들어서는 약간 좀 보합권에 머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장 막판 뒷심이 발휘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전반적으로 우리 이 수급 그리고 지수 이어서 업종까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이 상당히 PBR적으로도 아직까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런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다뤄보겠고요. 전반적으로 이 챗봇 AI가 오늘 내내 시장을 주도한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네이버 정말 폭발적으로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이재명 정부의 이 AI 다음 이 차기 지도자의 네이버 출신 1977년생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관련해서 기대감 모아줬고요. 또 이어서 네이버의 실적 전망까지 다올투자증권에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28만 원가량 높여 잡았고요. 이어서 핀테크까지 지니어스 법안 통과 기대감, 거기에 더해서 이 지역 화폐가 정부 추경에 반영된다는 소식까지 오늘 이렇게 지수 코스피 쪽에서 끌어올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내에서의 흐름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대형주들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약간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휴젤이 굉장히 독보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코스닥 측면에서는 약간 이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황 어떻게 갈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현재 마감 상황 지수입니다. 자, 가장 먼저 코스피 0.7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이 3,000피까지는 이 종가 기준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2,972선 견조한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까지 0.53% 장 막판 들어서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해준 코스닥이었습니다. 이 장중에는 살짝 음전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지만요. 다시 한번 장 막판 들어서 수급이 반전,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780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약간은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상당히 200 선물까지 굉장히 이 지수 흐름이 좋습니다. 0.93%, 약 1%가량 상승 흐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단 하루 만에 쌍끌이 이 동반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팔아내는 모습 보였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좀 견조한 이런 매수력 확인을 해줬고요. 외국인도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돌아와 줬습니다. 이 환율 부담이 약간은 조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었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매매, 이어서 바로 시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오늘 무려 종가 기준으로 3%에 가까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3분기부터 개선 신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대신증권의 이런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이어서 여전히 12개월 전망 PBR이 0.9입니다. 한마디로 위험보다는 보상이 더 큰 구간에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SK하이닉스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는 아쉽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그리고 10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원자력 발전 굉장히 강한 흐름 오늘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나타났는데 커플링이 특히나 잘 되고 있는 최근 원자력 발전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코스닥. 오늘은 그래도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나란히 빨간불 켜내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HLB, 알테오제는 상당히 조금 아쉬웠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주인공은 휴젤이었죠. 약 7% 가까운 강세를 시연해줬습니다. 자, 이 액상형 톡신 3상을 자진 취하했다. 이런 소식이 밝혀지게 되면서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유는요,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판단이 굉장히 빨랐네요.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 시장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이 외환 시장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저희 대신증권의 김동원 연구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밤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부각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국채금리도 10년물 상당히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99선 턱밑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네요. 네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트럼프의 이란 관련 발언을 통해서 달러 인덱스 기준 98.82까지 상승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 여기에서는 사실 1,380원가량까지 상승해서 굉장히 근도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G7 회의에서 먼저 이제 귀국하면서 트럼프가 경계감을 높이고 있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라는 계속 그런 코멘트를 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란 지하 핵시설 공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긴장을 확대시키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우선 미국 5월 소매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밑돌며 안전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사실은 중동 분쟁 이슈가 메인 영향을 주는 쪽으로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요. 그리고 전일 BOJ 금리 결정 등 다른 이제 금리 결정 같은 이제 큰 빅 이벤트들이 사실 있었으나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장중 오랜만에 이제 20원가량 상승한 1,380원 정도까지 시작을 해서 이제 내구 물량 같은 것들이 계속 출회가 됐는데요. 우선은 외국인들이 계속 세일하는 달러를 매도하는 물량들이 계속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장중 내내 오늘 하루 종일 아마 1,369원 정도 레벨까지 계속 이제 달러를 매도하면서 전쟁 위기 부각으로 인했던 상승했었던 분을 대거 회복하면서 1,369원 65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아시아 증시 제가 약간 좀 환율 움직임을 보고 개장 전에 약간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압박이 받지 않는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일 새벽 3시 우리 시각으로 FOMC 금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만, 그래도 동결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약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변수가 있을까요? 우선 FOMC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빅 이벤트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컨센서스 자체가 매파적 동결이고, 지금 파월 의장의 스탠스 자체가 트럼프의 지속적인 압박에 의해서도 사실은 금리를 바로 내리려고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오면서 유가 같은 것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관련돼서 더욱 물가 쪽에서는 상승 압력을 계속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일 텐데 저는 이란이 저는 전일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핵 협상 의지를 계속 보이면서 사실은 달러원 같은 경우에 1,355원 정도에 시작했었던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란의 정권 교체가 최종 목표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리스크-오프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사실은 지금 FOMC의 어떤 이슈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국 리스크-오프 상황이 나타나면서 오랜만에 이제 달러를 매수하는 리스크-오프 트레이드를 보통 하면 이제 달러나 엔화 같은 것들을 매수하면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리스크 자산들을 팔면서 이제 통화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인데 그전에 이제 미국 달러가 계속 약세 트렌드로 갔기 때문에 뭔가 이런 트렌드 이슈들이 나와도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제 달러 매수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1,380원을 단기적으로는 상승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선 상승 쪽으로 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은 거기에 대해 견주한 이제 우리나라 주식, 결국에는 미국 주식시장 말고 이제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세들이 이어지는 것을 계속 된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고조되는지에 따라서 1,4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BOE 금리 결정이 있고 FOMC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FOMC보다는 그래도 중동 리스크가 역시나 좀 강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3,000 돌파까지 30포인트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흐름 내일 또 이어질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께서 내일 시장 흐름 어떻게 전망해 보고 계실까요? 네, FOMC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확실시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입니다. 하반기에 결국에 점도표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금리 인하 스탠스가 1회인지 2회인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25bp를 할 건지 50bp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1회 인하를 하는데 50bp를 한다, 아니면 2회 하는데 뭐 25bp씩 한다, 이거는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떻게 점도표에 따라서 달라지냐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충격적인 결과보다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있었고 지금 이번에도 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걸 의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 쪽인데 지금 파마리서치부터 비올까지 이슈가 많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는 자진 상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루트로딕 같은 경우도 자진 상폐를 했었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마진율이 높은데 이거를 사모펀드사에서 지분을 다 확보한 다음에 상폐시켜서 그러면은 주주들은 그 이익을 챙기지 못할 게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거든요. 왜냐하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피부 미용 관련 의료기기 주들이 마진율이 좋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하고 나서 좀 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리쥬란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은 26% 정도로 그다음에 그 외에 새로 생기는 쪽을 75% 정도 가져가 버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치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불평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마리서치는 당분간 좀 이런 질타를 많이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 나왔는데 오늘 원전이 장 초반에 좀 약하다가 지금 장 후반에 조선이랑 싹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나 조방원은 멈추질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일도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청훈 차장께서도 좋은 흐름 예상해주고 계실까요? 네, 저 내일 3,000포인트 갈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최고점이 62,000원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일 왠지 돌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장 초반 자체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장중에 유입이 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내일 시장을 모두 다 들어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3,000포인트까지 내일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시장 리스크가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주호 본부장께서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NHN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한 게임과 관련된 회사로 알고 계실 건데 네. 사실 그런 사업 말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NHN이. 그래서 지금 AI 투자라던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약간 블록체인 환경을 구축하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과거에 판교에서 카카오 쪽 서버에 불이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화재로 인해서 사실 좀 피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정도였는데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에서 분산을 시켜가지고 서버가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작업들도 공공기관과 하고 있다는 점이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네이버를 비롯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거대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이런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을 받기 때문에 좀 추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35,000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이창훈 차장께서는 종목 측면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산일전기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시장이 좋죠.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고 AI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파생되는 몇 가지 산업 중에 하나를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전선과 전력기기, 말 그대로 빅사이클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평이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동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주가가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그걸 하루 만에 모두 다 이겨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실적도 보이고 있는 거죠. 1분기 때 동사가 보인 영업이익률이 38%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전선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 영업이익률 20%만 되어도 매우 높은데 그것보다 거의 2배가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동사가 제공하고 있는 혹은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독점력 혹은 경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아니면 재무적으로 지금 회계 처리 혹은 손익 계산 등에 있어서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1분기 기준으로 38%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올 한해 전체적으로는 37.5%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망과 함께 신규 수주 1분기 때 이미 올해 가이던스였던 5,200억 원의 3분의 1을 달성을 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수주 잔고는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리 보여집니다. 특수변압기는 동사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에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매우 마진율이 높은 거죠.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산일전기도 결국에는 주가가 실적에 따라서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1월 15일이 고점이었습니다. 83,500원.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라면 돌파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 보여지기 때문에 산일전기 목표 가격은 9만 원, 손절 가격은 7만 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산일전기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내일장 시장 한마디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해야겠네요. 이주호 본부장께서는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시장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뭘 사야 되나 고민을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조선방산원전처럼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많이 태우기도
사실 좀 조정이 나올까봐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섹터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될 때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 3,300 그 이상 가려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섹터들이 힘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될 때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나 삼성 밸류체인 가진 기업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K반도체 공략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청훈 차장께서는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예, 내일은 3,000포인트 안착,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3,000포인트 가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